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는 오범조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웹포지움에서 의료 현장과 인포데믹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포데믹스라는 단어가 의사들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인포데믹스라는 단어는 저는 메르스 때 5년 전에 경험을 했던 단어고요. 이걸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스가 합쳐져서 정보가 일종의 전염병처럼 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이 IT기기나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 같은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 위기를 초래하는, 그러니까 헛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서 사회가 위기에 빠지는 순간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좀 흥미있게 들으실 만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어제는 몇 명이나 확진되었느냐, 사망자는 몇 명이냐 같은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인포메이션의 어떤 왜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질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 인포데믹스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의 사례를 찾아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건 박태환 선수의 50 논란이고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단체로 몰려가서 이 대회를 무효로 해야 된다 그러고 투표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심판이 중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언론들이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기사화시킴으로써 굉장히 큰 문제를 낳았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포데믹스는 문제의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 그 책임의 주체가 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물리적인 손해를 본 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별거 아닌 헛소문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하지만 정작 당한 사람 본인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역학조사관이라는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역학조사관은 처음에 질환이 진단을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확진자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옮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합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 확진자들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서 어디서 옮아왔고 그 옮은 이후부터 누구를 만나서 어디랑 접촉을 했는지 같은 정보들을 파악을 한 후에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추가적인 전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간 어떤 위험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부분들을 방역을 하고 같이 만났던 사람들을 격리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됐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걸렸느냐랑 이 사람이 어디를 들리고 어디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아내서 마치 이렇게 재미있는 일처럼 서로가 막 공유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이 정도로 유행할지 모르던 초창기만 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선을 파악하니까 누구는 헬스장을 7일 동안 8번 갔네, 이 사람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하다 죽겠다는 굉장한 각오가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러고 농담처럼 웃었던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사자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죠. 이 사람이 본인이 걸렸다는 거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루틴, 욕심 또는 그런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마치 넌 내일 죽어도 운동만 할 거지 모르고 놀리는 수단이 되고, 누군지를 파악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디 스포츠센터를 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집이 어디라고 몇 살이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사람 나 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터넷상에 막 조리돌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쯤 되면 개인정보보는 어디 갔으며, 이 사람들이 환자로서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점점 놀림을 받고 고립을 당하고
이걸 보면서 다음 사람들은 내가 혹시 의심이 되더라도 검사를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환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니고 의사로서 이 확진자들의 역학을 조사하다가 엉뚱한 문제들을 좀 알게 됐는데 이미 메르스 때 경험해 보신 의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공개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역학조사를 했던 종합병원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벌써 2달도 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이 뚫렸다 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었죠. 4월 1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4월 1일에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건조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산병원이 뚫렸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온 환아가 걸린지 모르는 상태로 입원을 했었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줄줄이 나오니까 의정부에 있는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온 사람들을 재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정리하는 내용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냐? 그래서 9세 여아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갔었고요.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CT를 찍고 머리 쪽에 약간의 출혈이 있는데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라. 이렇게 해서 더 큰 병원인 아산병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유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기 위한 모든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고요. 이 여자아이와 엄마, 보호자가 모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6인실에 입원을 했고 그래서 6인실에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여럿이 나오면서 의정부에 있는 이 병원에서 온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다시 하자. 그래서 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던 의정부 병원에서 온 환자들을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아이가 양성이 된 겁니다. 아마도 처음 병원에 올 당시인 3월 25일에는 3월 26일 당시에는 양성으로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 사이에 배양이 돼서 양성이 됐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되죠. 저희가 했던 일은 요 여자아이가 처음에 어디를 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처음에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이곳저곳을 갔는데 이곳저곳을 갔다고 전부 다 여길 폐쇄해버리면 국내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막아버리면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을 다른 큰 병원으로 그 다음 보내야 됩니다.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험구역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제한적으로 위험구역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요렇게 동선을 따라 움직였지만 해당 동선에서는 감염이 퍼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루의 방역기간을 두고 다 격리를 해제했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새 건물에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병원 내부에 있는 감염관리 인력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역학조사관들, 그 다음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이 아산병원이 속해 있는 송파구의 보건소, 그래서 이 여러 인력들이 민간 합동 상황반을 만들어서 누구누구를 검사를 하고 누구누구를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느냐 같은 어떤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점검과 동의를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역 한 구역씩 해제를 해나가는데 그냥 해제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한 간격으로 넓게 퍼뜨리고 관련된 인력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황이 무사히 끝날 것 같다가 한 번 더 생깁니다. 요 단 며칠이었는데 6인실에 같이 입원해 있던 맞은편 침대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2명이 나온 거죠.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2명의 환자를 다 제일 꼭대기층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혹시 전염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 보호자가 병원 안에서 돌아다닌 구역들을 또 차례대로 감시를 해서 풀어주고 하나씩 해제하고 접촉된 사람들을 다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건데 빨간색, 파란색이 그 당시 3월 30일 이전에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4월 중순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한 방에 한 명의 아이와 한 명의 보호자만 남겨놓도록 다 흐트려 놨습니다. 이렇게 흐트려 놓는 과정에서 위층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씩 퇴원을 시켜서 안전한 구역을 만들고 이 13층에 있던 아이들은 다 하나씩 분리, 그리고 분리된 아이들이 또 연속으로 음성이 나오고 몸이 건강해지면 퇴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일을 한 끝에 3월 31일에 시작된 상황은 4월 18일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우측 하단 쪽에서 좀 주의해서 보실 내용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관여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느냐, 병원 내에 있는 감염관리실의 인력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저를 포함한 역학조사관과 관리지원단, 그리고 지역사회인 송파구 보건소가 같이 합동을 해서 Shared Decision Making을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되는지, 상호 책임을 나누고 신뢰를 나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잘 한 끝에 약 20일 만에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좀 없었는데, 의료 정보라는 게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식과 책임을 나누고 결정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정보 전파들이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그 큰 병원에 와서 병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사실은 우리의 관심은 누가 누구를 통해 전염되었는가, 그쵸? 언제 전염되었고 그 다음은 누구를 만나서 접촉했는가 같은 정보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누가 걸렸지, 그게 어떤 사람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옮았지,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으로 옮은 건 아니야, 이런 식의 관심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양산이 됐었고요. 거짓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과 정부가 손잡고 확진자 수를 적게 발표하기 위해서 검사를 일부러 적게 해준다더라.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수개월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인포데믹스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건 다른 분이 만든 어떤 자료를 제가 좀 베껴서 그렸더니 그림이 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한가운데 있는 로데이터, 그러니까 정보 자체는 객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주관과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빼먹거나 왜곡시킴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늘 있는데, 우리가 꼭 이런 가능성을 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남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오는 정보들이 혹시 틀릴 수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나한테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미 10년 전에 이러한 인포데믹스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리터러스라는 게 있죠. 메디컬 리터러스는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의사 말을 굉장히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미디어에 대해서도 리터러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왜곡된 정보들을 검증하고 똑바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만약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어떤 사회적 기반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너무나 지속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팩트와 이슈를 체크한다 그래서 무엇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WHO에 있는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사실, 어떤 것은 거짓, 이런 식으로 그게 왜 사실이고 왜 거짓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너무 믿으면, 그리고 또 이걸 자꾸 쫓아가면 정말 중요한 그 감염 관리와 예방에 힘써야 할 조직의 인력과 비용이 이 거짓 정보를 또 막는 데 쓰이게 됩니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혹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참 저도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덕분에 챌린지를 참 하고 싶네요. 오범조 선생님한테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를 보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매체 시대에 사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에서 최고 클래스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바다에서 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인지 아무튼 뭐 굉장히 가짜 뉴스도 많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내부에 있는 어떤 얘기까지 실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청중이 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예약된 질문이 있어서 오범조 교수님 지금 준비되셨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석사 과정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인포데믹스에 주의할 점들, 그리고 가짜 뉴스, 또 감염자 동선 등에 대한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서 또 인포데믹스에 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또 잘 일러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제 학식 식견이 짧은 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병원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 혹은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가 되어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병원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까지 갔을 경우에 이제 병원에 계시는 실무자로서 또 그럴 경우 병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인포데믹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범조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혹은 확진자랑 어떤 장비를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데 이 상태에서 2m 이내의 확진자랑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 저는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 이 시간에도 바쁜 응급실이나 이런 부서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환자가 한 명 다녀가는데 접촉을 했다라는 사람은 당장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이 사람 안전하게 풀릴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또 돌리고 이런데 또 추가로 감염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인포데믹스가 이 과정에 작용하는 것은 별 방법은 없는데, 국가에서는 좀 더 프로텍션을 열심히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의료인들이 오히려 준수를 덜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이걸 알기 때문에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안전한 프로텍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제가 되니까 가능한 한 적은 사람이 업무에서 이탈해서 환자에게도 손해가 되고 병원 내부에도 손해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죠. 저는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대답이 되셨으리라 믿고.